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세종의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지금 저희 두 번째 세션의 마지막이 돼가지고 저도 좀 한참 기다렸습니다. 발표 시간을 15분 정도로 잡았는데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또 경고를 받아가지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요즘 그 거래소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좀 주제별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에 대해서 거래소 관련된 분들은 거의 알고 계실 거예요.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이제 특금법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1월 31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특금법은 원래 테러 자금 방지, 여기서 이제 법률상 용어는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돈 세탁 방지와 관련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은 특금법 같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금융회사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거래를 할 때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업소임을 인식한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를 부담시키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라고 해서 본인님이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 계좌와 취급업소와 동일 은행 계좌 사이에서만 이제 거래가 하도록 하는 거죠. 원래 특금법은 금융회사들한테 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목적은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거래소를 통제하지 않기 위한 법이에요. 금융회사 등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통제하도록 만든 게 이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을 대부분 은행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가상화폐 취급업소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걸 굉장히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한 5개 정도의 탑 거래소 이외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원화 입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의 거래소들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비집금 계좌, 그러니까 법인의 벌집 계좌라고 하죠. 이거는 고객들의 돈을 받는 목적의 계좌가 아니라 원래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계좌를 이용해서 다른 많은 거래소들이 거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이드라인 위반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실사를 하고 나서 6월 27일 날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비집금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집 계좌 쓰는 거래소들도 다 잡겠다라는 게 이 개정안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을 공유하고, 만일에 취급업소가 이거 비집금 계좌, 벌집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지체 없이 거래 거절을 해라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그 거래소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거절한다. 그것도 바로 지급거절 사유를 포함을 시켰죠.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로 원화 입금이 되지 않는 다른 거래소, 그래서 편법으로 법인 계좌를 쓰던 그 거래소들이 전부 다 위반이 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에. 이 조항이 제일 문제가 됐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해당 금융거래를 종료할 수 있음. 그리고 그 사유로서 금융회사 등의 고객이 취급업소인 경우로서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 세탁 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게 문제가 된 게,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 안 한 거는 은행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래소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선에 몰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이제 쥐를 몰다가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물지 않습니까? 코인이즈가 입금 정지 금지 가처분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개정안을 시행하고 나서 농협이 2차례에 걸쳐서 코인이즈에 대해서 실사를 했어요. 근데 해보면은 뻔하지 않습니까?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 여기 법인 계좌에 대해서 입금 정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농협에서 얘기를 한 거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래서 코인이즈가 우리는 이거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 사용하고 싶었는데 니들이 안 해준 거잖아. 그래가지고 실사를 한 차례 더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한 거죠.
농협이 두 차례 유예를 거쳐서 2018년 10월 31일에 계좌에 대해서 입금 정지 조치를 내리겠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지스가 궁지에 몰린 쥐가 이제 물기 시작한 거죠. 입금 정지 금지 가처분 결정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정이 10월 29일 날 나왔는데 31일 날 원래 입금 정지 조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 결정을 받은 거죠. 이 결정 내용을 보면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뭐였냐면 입금 정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은행과 거래소 사이에 예금 계약을 은행이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이 가이드라인의 해당 규정이 과연 그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이게 그 결론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채무자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명확한 의사가 있는 채권자,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서 이를 제공하려는 시도조차 않은 채 재량 규정인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서 입금 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계약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게 결정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너네들이 입금 정지 조치를 취하려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입금 정지 조치를 취하려면은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려는 노력조차는 해야 된다. 최소한 그게 이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거를 이제 법률적 의미를 좀 살펴보시면 이거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은행이 재량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 재량 행사의 한계를 설정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량 행사하기 전에 예금 계약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대안, 예를 들어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시도를 하라는 게 이 결정의 취지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은행은 이 결정을 놓고서는 야 이제 가이드라인을 무력화시켰다. 막 이런 식의 평가와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정은 굉장히 제한적인 논점만을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은행을 자문을 하는 변호사라면 예금 계약 해지 사유에 가이드라인 위반 추가하고 내부적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규만 정해놓는 것만으로도 이 결정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결정으로 가이드라인을 통한 간접 규제가 약화되거나 이 가이드라인이 폐지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농협이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태고요. 뭐 재윤경 위원의 특검법 개정안이 지금 법률에 국회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핵심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법은 금융회사 등이 수범자예요. 돈 세탁 방지 의무나 뭐 의심 거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의무를 은행이 져야 되는 겁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근데 재윤경 의원의 특검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그 수범자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은 가상화폐 취급업소들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돈 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법안이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제대로 내리고 있는 법률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의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통과될 걸로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 계속 계류 중입니다. 그 다음 이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큐리티 토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모든 자산을 토큰화 시킨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스닥도 이제 뭐 증권형 토큰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는 뉴스도 보셨을 것이고, SEC가 11월 19일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 및 거래에 관한 성명을 내서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안내를 해줬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성명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그런 시장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적용 기술과 상관없이 연방증권법에 따른 거래소 정의에 부합하는지 검토받아야 된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래소의 정의에 부합하면은 증권거래소로 등록하거나 ATS 규정에 따라서 대체거래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 면제를 받으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증권거래소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ATS 면제를 받으면 되겠네. 아니면은 제가 만약 가상화폐 취급업소라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증권거래소나 ATS 면제를 받은 거래소랑
합병을 하면 되겠네, 인수합병을 하면 되겠네, 이런 식의 사인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이런 그 시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딴지를 걸자면 요즘 시큐리티 토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자산을 토크나이즈 하진 증권화 해가지고 리퀴디티 유동성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 완전히 뭐 제공이 되는 완비된 제도가 있었고, 그게 바로 자산유동화법입니다. ABS라고 하는 Asset Backed Securitization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금 조달을 원활화하거나 유동화 증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증권형 토큰이 인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제들을 검토해야 되는가가 이 법률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를 하려면은 관련된 자산 보유자를 SPC로 설립을 해야 되고, 자금 관리 및 업무 위탁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맡겨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듀잇, 이거를 SPC 자체를 정말로 이제 쉘 컴퍼니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산 유동화 계획을 등록해가지고 증권 취득자들이 그 자산 유동화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게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그 규정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굉장히 그 유동성이 극대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유동화될 거가 없어가지고 신용도가 낮은 자산까지 풀링을 해서 유동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원 자산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되고, 그때 증권의 공매도가 막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 물음표가 된 게 무엇이겠습니까? 2007년 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MBS가 이 자산 유동화로 인한 그 증권의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큐리티 토큰이 아무런 규제 없이 대량으로 유통을 인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리퀴디티가 굉장히 극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규제 기관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인 그 조치가 굉장히 선행되지 않고서는 시큐리티 토큰이 전면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그 기술적으로 시큐리티 토큰을 표준 개발을 하려는 업체들이 몇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폴리매스고, 폴리매스가 지금 ST20라는 표준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토큰 자체가 accredited investor, 그러니까 그 적격 투자자한테만 넘어갈 수 있도록 토큰 자체에다가 프로그램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큰 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무한테나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화이트리스트된, 원래 그 인정된 적격 투자자들한테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미국에 있는 그 증권에 관한 공모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토큰 자체에다가 그거를 만들어 놓은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계가 결국은 이제 공모를 안 하고 사모로 판매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모가 돼가지고 모든 투자자들한테 많이 팔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거나 그러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 모델이에요. 지금 ST20에 따라서 그 ICO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이 미국에서 한 두세 건 정도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폴리매스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SEC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토큰이 인정이 되려면 그 에셋을 보유하고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거에 검증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슈어에 대한 통제, 업무 자산 관리의 객관성을 유지시키고 컨플릭트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고, 토큰 내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증이 되고, 토큰이 과연 어떤 에셋을 기반으로 발행이 되고 유지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산 유동화와 관련된 그런 전례에서 배웠다시피. 그래서 이런 전제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니셜 익스체인지 오퍼링이 요즘 많이 인기가 있죠.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장 시장 및 상장 주관사로 삼아가지고 바로 투자자들한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ICO는 발행 전에 토큰을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발행까지 완료된 거를 상장하면서 거래계에 유통시키는 방식이죠. 토큰 유통에 대한 법률적 책임의 상당 부분이 ICO 같으면 이슈어가 지게 돼요. 그 발행 회사가 지게 되지만 사실상 이건 거래소한테 이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통의 범위가 사실 거래소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이 그 유통의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모 ICO보다도 훨씬 큰데 유통 범위가 적절히 규제되지 않고 있고, 많은 부분이 거래소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IEO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거래소가 토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KYC AML requirement의 이행 주체가 개인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거래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KYC AML에 대한 명확한 그 폴리시를 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팝체인 사태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토큰의 분산 요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IEO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그 토큰을 발행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토큰의 분산 요건이라든가 상장 요건에 대해서 거래소 내규에만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거래소 내규가 굉장히 섬세한 부분까지 그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와 발행 주체가 만약에 담합을 해가지고 IEO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소와 발행 주체의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수단들도 이게 뭐 법률로 되건 아니면은 거래소 연합 같은 데서 블록체인 협회에서 이런 기준을 만들고 그 내부적으로 적용을 시키건 이런 조치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거래소 토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거래소 토큰이라는 거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행한 토큰이죠. 여러 가지 토큰이 나와 있습니다. 바이낸스, 쿠코인, 후오비, 그리고 바이박스, 뭐 크립토피아, 에더델타 등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토큰을 만들고 있고요. 이 이유가 뭐냐? 암호화폐 거래소가 경쟁이 격화되면서 고객이 내는 수수료의 일부를 고객한테 돌려주기 위한 거래소 토큰이 등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쟁 격화가 이런 거를 갖고 온 건데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수수료를 한해주는 방식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로 문제 삼는 거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코인들입니다. 특히 이 법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 중에서 거래소 토큰을 해당 거래소에서 바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거래소가 뭐 토큰을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그거를 자기네 그 거래소에서 유통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해상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 조정 같은 게 발생하기도 쉽고요, 보다. 그리고 거래소 토큰 자체가 증권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당을 준다는 것은 그거 자체로 증권적인 피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막 뿌렸을 때는 증권 공모 규제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배당을 주로 주는 토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래소의 기존 주주들과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절한 내부 수권 절차를 거쳤는지 이게 배당, 이익 배당이라는 건 원래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당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주들은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거래소 토큰을 통해서 배당을 주기 시작하면은 이익과 관계없이 그 거래소의 자산이 빠져나가는 셈이 되죠. 그래서 그 주주들의 그 동의를 받는 적절한 내부 수권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익 배당 같은 경우에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이 없으면 배당금 지급 안 해도 되는데 거래소 토큰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거는 일정 퍼센트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익이 없어도 먼저 선 지급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에 재무적으로 확실하게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래소의 지분 관계가 분산돼 있어서 수많은 주주들이 있는 거래소일수록 이 이해 충돌 이슈는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 그 원래 10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13분이 됐습니다. 이제 점심 시간 됐는데요. 저는 뭐 법무빈 세종의 조정희 변호사라고 하고 이런 이슈 제가 괜히 쓴소리를 많이 한 셈이 됐는데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건강하고 훌륭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